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과정이라는 작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정과정을 이해하려면 고전시가의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자, 고전시가라고 불리는 것은 고대가요부터 조선 후기까지 쓰여진 시 갈래를 우리는 고전시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대 가요는 언제 쓰여진 거예요? 삼국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삼국시대 이전에는 그러면 문학작품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상고시대의 문학이라고 해요. 상고시대의 문학. 상고시대의 문학부터 삼국시대의 문학을 고대가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대가요 이후에 또 고려시대에 불려진 것은 고려가요. 그 이후에 고려 말에 시조라는 장르가 생겨났고요. 그 이후에 가사라는 장르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로 넘어와. 그래서 현대시. 사실 요 가사와 현대시 사이에 신체시라는 갈래가 있었는데 신체시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불려졌던 노래예요. 그런데 이때 쓰여진 작품성이 없어요. 작품성이 없다는 것은 비유와 상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은 교과서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노래 고대가요와 그 이후에 고려가요, 시조, 가사, 현대시까지 이어지는데 현재 우리는 고려가요 파트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쓰여진 노래는 뭐냐? 일단 특징이 이 시대에 쓰여진 노래는 그러니까 노래라고 했어요. 노래로도 불려지고 아니면 이 노래가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작품으로 한문으로 쓴 거죠.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고 먼저 한문으로 한시로 썼다가 노래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작품은 정업사라던가 황조가라던가 구지가라던가 공무도화가라던가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특징이 뭐냐면 삼국시대에 쓰여진 작품들은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배경설화. 설화는 뭐예요? 입에서 입으로 불려지던 이야기인데 이 노래들에는 다 배경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구지가라는 것은 집단적 주술시라고 해요. 집단적 주술시. 집단적으로 불렸다는 거고 혼자 부르지 않고 주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공무도화가나 그다음에 정읍사나 황조가 이런 경우에는 집단적 주술시가 아니고 개인적 서정시라고 해요. 개인적 서정시. 개인적으로 부른 서정, 감정을 노래하는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읍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행상인의 아내가 행상을 나간 남편이 무사하게 돌아오길 기원하며 쓴 시고요. 황조가나 공무도화가는 님과 이별했는데 이 마음이 너무 슬퍼. 그래서 그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온 게 이제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는 특징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일단 고려가요는 한문으로 쓰여지지 않고 원래 처음부터 한글로 쓰여졌습니다. 한글로 정착되고 기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한글이 없었는데 어떻게 한글로 정착이 되었을까요? 그건 아마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궁중음악으로 쓰이면서 궁중에서 이제 사적인 그 연회죠. 사적인 연회, 공식적인 연회가 아니고 이 사적인 연회, 잔치에서 노래가 필요해서 그 노래를 당시 고려시대에 유행하면서 조선시대까지 흘러 들어갔던 그 노래들을 이 가사로 기록하면서 고려가요로 정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글로 기록되고 노래의 가사로 쓰였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노래로 정착되면서 악장 음악의 가사로 정착되면서
특별한 형식을 갖게 되었는데 그건 뭐냐면 삼음보라는 거, 그 다음에 분연체라는 거, 그 다음에 후렴구가 있다는 거, 또한 여운구가 있다는 것도 특징으로 남게 돼요. 그러면 삼음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한 줄이 있으면 세 번 끊어 읽어요. 그래서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 이게 이제 삼음보고요. 분연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년, 이렇게 한 년, 이렇게 한 년. 한 단락을 연이라고 하죠. 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연이 연속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분연체라고 해요. 분연체를 다른 말로 연장체라고도 하고요. 분절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연이 연달아 나오는 형식을 취한다. 그 다음에 후렴구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한 년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똑같은 구절이 같은 위치에 반복되는 거. 이게 후렴구고요. 여운구는 이렇게 한 줄을 하는데 요런 위치에다가 같은 음을 집어넣어요. 이게 여운구입니다. 그러면 고려가요가 이렇게 삼음보이고 분연체이고 후렴구이고 여운구를 갖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궁중음악의 악장가사로 쓰이면서 이 악장가사이니까 노래를 부를 때 이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음악성, 즉 리듬감 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된 것이다 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래에 없었던 부분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려가요는 형식적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의 내용은 실제 본 내용과 본 노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후렴구가 이질적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운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지 음악성을 갖추기 위해서, 리듬감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된 것이다. 게다가 어떤 노래는 정석가 6년과 서경별곡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정석가도 가사죠. 이연의 내용이 완전히 같아요. 그것도 역시 고려가요의 구비문학적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했던 구절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요거를 먼저 이해하시고 고려가요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럼 이런 고려가요의 특징을 바탕으로 정과정이라는 작품을 공부해 볼 건데, 자, 우리 고려가요는 구전대다가 한글로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들은 모두 평민들한테 유행하던 노래예요. 즉 평민들이 지어 부른 노래거든요. 그러면 시가라고 하는 이유도 역시 시로도 쓰여지고 노래로도 부르고, 혹은 노래로 불려지다가 시로 정착되고, 이렇게 시와 노래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작자층은 다 평민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정과정이라는 작품은 작자가 평민이 아니고, 평민의 반대말 뭐예요? 지배층, 귀족층이 부른 노래예요. 귀족층이나 뭐 사대부들, 고려시대의 사대부,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의 양반, 이 쓰여진 것은 다 작가가 이렇게 밝혀져 있어요. 그렇지 않은 평민이 부른 노래는 작자 미상이라고 해서 작자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정과정은 고려 가요 중에 유일하게 작가가 밝혀진, 작가가 있는 작품입니다. 정서라는 귀족이 쓴 노래예요. 이 정서라는 귀족이 계층이 귀족인 사람이 쓴 노래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딱 요거예요. 충, 신, 연, 주, 지, 사. 이건 뭐냐면 충성스러운 신하가, 주가 임금주예요. 연, 그리워할 연이에요. 임금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이다. 그래서 충신연주지사의 효시, 첫 작품이라는 게 바로 이 정과정입니다. 최초의 충신연주지사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정과정이라는 작품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 고려가요와 향가를 잇는 과도기적
자, 산 접동새, 난 이스타요이다 라고 본다면 좀 해석이 어렵죠? 산 접동새와 난 이스타요이다 비슷합니다 라는 뜻이요. 산에 있는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아니시며 거칠으신들 그랬어요. 자, 내가 잘못이 아니며 거칠으신들 이 일이 잘못된 것을 그 다음 잔얼효성은 아실 것입니다. 아실 것입니다. 아르시리이다. 아실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가 언제 쓰여졌다고 했죠? 조선시대에 쓰여졌어요. 조선시대의 표기법. 조선시대에는 한글이 처음 창제된 게 15세기죠. 1446년에 반포되었으니까요. 이때 표기법과 현대의 표기법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이런 아래아라고 불러요. 이런 아래아가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 현대는 원래 한글 표기가 소리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소리대로만 적으면 뜻을 언뜻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형태소에 원형을 밝혀 적거든요.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것은 이런 소리예요. 예를 들면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할 때 이렇게 표기하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소리대로 표기한다고 하면 같습니다. 이렇게 표기해요. 이게 이제 소리대로 표기하는 건데 이렇게 15세기에는 이런 식으로 소리대로 표기했어요. 특히 초성에 음가가 없는 이응이 들어간 경우 값을 알아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소리대로 표기하면 어떻게 돼요? 값을 알아요 이렇게 표기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표기했는데 게다가 아래아까지 쓰였어요. 아래아는 오늘날에 이런 모음의 모음의 이런 거 표기할 때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석이 어렵겠죠. 게다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아래아가 나온다 그러면 으나 아로 읽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또 디귿이나 지읒 같은 자음이 나온다. 그래 예전에는 디귿이나 티읕 같은 자음이 나온다. 예전에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아서 오늘날엔 드트를 즈트로 읽는데 예전에는 드트로 썼다. 그래서 드트가 나오면 즈트로 읽는다. 이런 것 좀 적용해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잔얼효성은 아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의미를 한번 볼게요. 산에 있는 접동새와 난 비슷합니다. 아니시며 거칠으신 것을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고 이 일은 잘못됐다는 것을 잔얼효성은 아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잔얼효성은 뭘 말해요? 천지신명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원래는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이란 뜻인데 달과 별은 하늘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신과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신은 알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요. 그럼 자신의 무죄를 왜 주장할까요? 이 정과정의 작가 정석은 현재 어디 있냐? 유배가 있습니다. 유배라는 것은 뭐예요? 잘못으로 인한 벌을 받기 위해서 저 시글로 쫓겨간 거죠. 그래서 유배 문학의 효시예요. 첫 작품. 그래서 귀족이나 사대부들은 이렇게 잘못을 뭐 했는지 아니면 누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유배를 간다 그러면 이런 작품들을 쓰게 되죠. 왜냐하면 시간은 많고 임금에게 자신의 이런 결백이나 충성심을 이야기해서 다시 권로 불러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시에 담은 거죠. 그럼 실제로 이렇게 노래로 부르면요. 이 노래가 민중들 사이에서 노래로 이렇게 불리다가 임금의 귀에 들어가서 실제로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배문학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정석이란 작가가 유배 왔는데 이거 제 잘못 아니고요. 모함이에요. 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넋이라도 님은 한데 녀져라 아으 그랬는데 여기서 아으가 바로 영구가 돼요. 영구 뜻이 없는 거죠. 뒤에 보면 아으라는 게 또 나와요. 넋이라도 그러니까 넋이라도 님과 한데 한 곳에 녀져라 살고 싶어요 라고 해석하면 돼요. 녀다가 살다 지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넋이라도 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여기서 님은 누구겠어요? 저기 궁궐에 계신 임금님을 말하겠죠. 임금님. 다음 벽에 시더니 뉘러시니까 우기던 사람. 뉘러시니까 누구십니까? 그럼 앞에 뭐가 빠졌어요? 주체가 빠졌죠. 그러면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이렇게 시는 함축적인 문학이면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빠뜨리는 문장 성분이 많아요. 그런 것을 채워가면서 읽어야지 뜻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이라고 우기던 사람 누구십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으리라. 과 잘못, 허물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나는 잘못 천만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정말 잘못이 없어요. 무릿 말이신저. 무릿은 뭐냐면 무사람들의 참소입니다. 참소는 뭐예요? 모함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무사람들의 모함입니다. 수룹분려 아으 슬픕니다. 아주 슬퍼요. 님이 나를 하마 잊으셨습니까? 여기서 님이는 님께서 나를 하마 벌써 라는 뜻이에요. 벌써 잊으셨습니까? 여기서 님은 누구라고요? 임금이에요. 아소니마 님이시여. 하는 높임의 혹격조사여서 님이시여. 도람 또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들으시어 괴우쇼셔 괴다가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는 자신을 다시 궁으로 불러주세요 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의미 파악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내 잘못이라고 우기던 사람 누구십니까? 나는 정말 만만분의 1도 잘못이 없습니다. 무사람들의 모함입니다. 슬픕니다. 임금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님이시여, 임금이시여, 나를 다시 불러서 사랑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용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서 표현법도 한번 알아봅시다. 산에 있는 접동새와 난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접동새도 슬프고요. 나도 슬퍼요. 그래서 여기서 접동새는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소재입니다. 자, 접동새가 그냥 깨깨깨 혹은 뭐라고 떼똥, 쩝동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슬퍼서 울겠어요? 화자가 슬픈 마음으로 부르니까 슬프게 들리는 거겠죠. 그래서 접동새도 슬프고 나도 슬퍼요. 그래서 비슷하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을 접동새에게 이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재를 우리는 감정이입의 소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천지신명은 아실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요. 여기서 잔월효성은 자신의 화자의 결백을 입증해줄 결백을
님이 나를 불러줘서 다시 사랑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재회를 소망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어요 라는 것은 님에 대한 원망이죠. 나를 벌써 잊었다고요? 그래서 님에 대한 원망의 감정, 요 밑에는 소망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고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시에서 파악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시적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화자의 상황 먼저 아셔야 되고, 이때의 화자의 정서는 어떤가? 어떤 상황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 이를 통해서 주제를 알아내는 게 우리가 시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유배온 상황, 즉 님과 헤어진 상황이에요. 이별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화자의 정서는 슬프다고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슬픔. 그 다음에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불러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화자의 태도는 원망적인 태도, 소망적인 태도 다시 불러주길 바라니까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주제는 임에 대한 원망과 재회 기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필기하면서 모두 필기하면서 들어야지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꼭 필기하면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 이제 해석하면 잘 해석한 거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우리가 이제 각 갈래별 특징은 꼭 아셔야 돼요. 고대가요의 특징은 배경설어가 있고 한자로 쓰여졌다. 그래서 한자로 쓰여진 시를 우리는 한시라고 해요. 그거 알아두면 되고, 향가는 신라시대에 쓰여진 음악으로서 일정한 형식이 있는데 4구체, 8구체, 19체 이런 형식이 있다. 고려가요는 구비 전승되다가 궁중음악으로 조선시대에 쓰여지면서 한글로 처음 정착됐는데 삼음보, 불연체,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해설한 내용이 다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해와 감상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다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14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네요.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 있었죠. 하마 나를 잊으셨습니까? 예, 원망의 정서 있고요. 후렴구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그런데 얘는 향각의 여유로서 향가를 계승한 고려가요로서 후렴구는 나타나지 않고 뭐만 나타났어요? 여응구, 아으라는 영구가 나타났죠.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나타냈어요. 스르뿐요, 슬픕니다 라고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면에서 신라 향가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어서 19체인데 여기는 11줄로 되어 있어요. 세어보면 아마 11줄일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향가의 형식도 아니고 완전한 고려가요의 형식도 아닌 향각의 여유라고 했고요. 고려가요의 특징 중 하나인 삼음보의 율격이 나타난다. 삼음보 나타나죠. 어디 있어요? 산 접동세와 난 이스타요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3번 끊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산 접동세 난 이스타요이다. 아니시며 거칠으신들 아흑. 잔얼 요성이 아르시다. 여기는 이음보밖에 안 되고요. 넋이라도 님은 한대 여져라. 삼음보. 그 다음에 과도 허물도 천만 없으이다. 삼음보. 완전하지 않지만 삼음보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서 고려가의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5번 풀어보십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억은 접동세이고요. 니은은 잔얼 요성이에요. 접동세와 난 비슷한 처지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의 소재라고 얘기했고요. 잔얼 효성은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존재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화자가 자신의 결백을 토로하는 대상이다. 아니고요. 기억은 자신의 감정과 비슷한 소재라고 했으니까 결백을 토로하는 대상은 여기 누구일까요? 바로 임금이죠. 나는 잘못 없어요. 님이에요. 님.
그 다음에 기억으로 미루어 화자의 상황과 정서. 화자는 지금 님과 헤어져서 님이 나의 잘못을 알아주고 다시 불러주기를 바라는 상황과 정서를 접동세를 통해서 나타났죠. 너와 나는 비슷하구나 라고 했으니까요. 니은은 초월적 존재를 상징하죠. 절대자는 초월적 존재죠. 니은은 화자가 자신의 진심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죠. 니은은 지는 달과 새벽별이라는 뜻으로 니은을 통해 잠 못 이루는 화자, 그죠? 이렇게 절대자에게 밤에 잠 못 자고 기원하고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작품의 화자와 정서와 태도가 유사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시 작품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화자의 정서는 그리움과 원망, 또 재회, 소망, 그래서 부정적 정서였어요. 그 다음에 태도는 아까 원망적 이라고 했고, 또 재회를 소망하는 소망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정적 상황, 즉 이별의 상황에서 재회를 기원하는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추강은 무슨 뜻이에요? 가을 추 강강 짜서 가을 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다. 낚시 들이우니 고기 아니 무노무라. 낚싯대를 들이웠는데 고기가 물지 않아.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만 저어온다. 그래서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화자는 밤낚시를 하고 있는데 빈 그물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집으로 돌아올 때 빈 배만 싣고 온대요. 빈 배만 싣고 와요. 그러면 이 화자는 지금 빈 배만 싣고 와서, 즉 그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정서는 지금 만족감입니다. 왜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냐? 얘를 딱 보면 세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6덩이로 끊어 읽을 수 있고요. 여기서 끊어야 되네요. 6덩이로 끊어 읽을 수 있고, 마지막 줄에 첫 음보가 3음절이에요. 그럼 이런 형식을 딱 보고 얘는 갈래가 시조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조라는 갈래는 누가 썼냐? 사대부 계층이 향유했던 거고, 사대부는 고려 말의 지배층을 말하죠. 이들이 조선 초까지 유지되다가 조선에서는 또다시 양반이란 이름으로 불려져요. 이들은 이렇게 문학작품을 쓴다. 그러면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충신 연주지사, 아니면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 아니면 자연에 대한 만족감이에요.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4글자로 자연친화라고 합니다. 자연을 친구처럼 아주 친근하게 여겨. 그럼 이 사람은 생업이 어업이 아니고요.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형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한 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어옹이라고 합니다. 가짜 어부인 늙은이라는 뜻이에요. 자연을 즐기는 사람. 그래서 태도는 자연을 예찬하는 거예요. 자연을 예찬. 예찬이 뭐냐면 아주 훌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찬적 태도. 그래서 주제는 자연에 대한 만족감. 그래서 자연 예찬적 시, 자연 친화적 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럼 나 이거 물고기 못 잡아서 이래, 이게 아니고요. 와, 자연이 너무 좋네. 나는 지금 낚시질을 하면서 자연을 즐기고 있어 라고 해석하셔야 되고요.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를 저어와. 그런데 여기서 무심하는 뭐냐면 마음이 없는이 아니고 욕심이 없는, 달빛만 싣고 와. 그런데 달빛을 배에 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실을 수 없죠. 달빛이라는 것은 떠 있는 건데 만질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달빛을 추상적 개념이라고 해요. 오케이? 보이기는 하지만 잡을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싣고 온다라고 했어. 그러면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상관념의 시각적으로 표현했어. 그래서 추상관념의 시각화라고 합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그리움이나 이별, 뭐 혹은 한 이런 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얘는 태도가 유사하지 않고요. 2번을 보니까요. 내 일 망령된 줄 몰라 하여 모를 수인가 줄 나라 하여 모를 수인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일이 망령되다 잘못되다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을 나라 하여 모르겠는가 안다라는 거죠. 내 일이 잘못된 것을 나는 알아. 그래서 이렇게 모를 순가 의문형 어미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의문형 어미 혹은 의문형 진술 를 통해서 그 반대 의미, 그러니까 모를 것인가 안다라는 거죠. 그 반대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법,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서리법은 왜 써요? 묻지 않아도 되는, 즉 답이 정해져 있는 건데 굳이 의문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야? 강조하기 위해서죠. 자신의 감정을,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 서리법을 써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못된 것을 나는 알아 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리다는 뭐냐면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어리다를 어리석다라고 썼는데 오늘날에는 나이가 어리다라고 써요. 그럼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역사성. 그러니까 언어는 시대에 따라 달리 쓰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리석은 까닭은 님을 위해서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님은 또 누가 되겠어요? 얘도 지금 세 줄 3장 6구 45자 왜 시조예요. 그러니까 작자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작자는 사대부예요. 혹은 양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님은 양반이 충신 연주지사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쓴 노래다. 그래서 여기서 님은 임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못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것은 님 때문이야 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 마음 아무리 일러도 아메는 아무가 누가 아무리 일러도 말해도 님이 헤아려 보세요. 해다 생각하다래요. 생각하다 헤아려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이 화자가 지금 임금에게 간언을 했습니다. 간언이 뭐냐면 임금을 위한 말인데 듣기 싫은 말이에요. 간언을 했어요. 간언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즉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충신이란 얘기예요. 원래 먹기 좋은 약은 몸에는 쓰고 먹기 싫은 약은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도 듣기 싫은 말은 아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데 임금한테 자기가 지금 듣기 싫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임금을 생각해서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자신의 이 충정을 임금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사랑, 이별 그리고 앞에서는 우리 이 정과정을 자신을 여성화자로 그 다음에 임금을 헤어진 임으로 생각 치환하여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그죠? 이제 호소하는 시였잖아요. 이 얘기도 똑같죠. 자신은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임금에게 간언한다라고 말했으니까 얘도 결이 비슷하죠. 이 화자도 지금 아마 유배가 있을 거예요. 유배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잘못했지. 그런데 이거 임금 위해서지. 누가 아무리 일러도 뭘 일러도 내 말이 틀리다고 일러도 말해도 임금께서 아마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 맞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소망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와 결이 같다고, 그죠? 상황도 같고 또 태도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선지 한번 볼게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을 여의 웃고, 여의다 이별하다는 뜻이에요. 이별하다.
그러니까 님과 나는 헤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 둘 데가 없어서 내가에 혼자 앉았는데 저 물도 여기서 물이에요. 내 안과 같다. 내 안은 마음이요. 마음과 같아요. 같아. 울면서 울어 밤길을 내다 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밤길을 울며 간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물에게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거죠. 이 물은 슬퍼서 뭐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흐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뭐야?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화자는 지금 고님과 이별하고요. 내 마음 둘 데 없어서 내가에 앉았는데 저 물도 내 맘같이 울면서 가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별의 상황이구나. 그래서 슬프구나 라는 것 정도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4번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그랬는데 수양산의 백이와 숙제. 백이와 숙제는 중국 사람이죠. 자, 수양산은 백이와 숙제가 머물던 곳인데 백이와 숙제는 충신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수양산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 수양산에 있는 백이와 숙제를 보며 한탄한다. 하나노라 한탄한다. 화자는 지금 백이와 숙제를 보면서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뒤에 나와 있어요. 줄여 죽을 찐들 굶어 죽는다 한들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굶어 죽은다 한들 채미도 하려고 했니? 채미는 뭐야? 산나무를 캐다라는 뜻이에요. 산나무를 캤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을 했냐?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이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자신의 지주와 절개, 그러니까 이때는 자, 주나라 때요. 중국의 주나라 때인데 하은주, 진, 한, 춘추 중국 시대 이렇게 중국 역사가 이어지죠. 이 상황에서 춘추 전국 시대를 기점으로 다시 남북조로 나뉘고 수, 당, 원, 명, 청 이렇게 중국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이때가 주 나라가 있었던 시기인데 이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 주나라가 분열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죠? 이 수양산으로 들어왔는데 이 수양산은 주나라의 땅이 아니고요. 진나라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국의 나라에 들어가서 너희가 충성스러운 신하라 말하면서 수양산 즉 적국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산나물을 캐먹니? 이거 충신 아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푸의 것인들 산나물이라 한들 그것이 네 땅에 났니? 누구 땅에서 났는데 바로 적국의 땅에서 났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 백이와 숙제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거예요? 화자가 자신은 백이와 숙제보다도 더 충성스러운 신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신의 충정을 지금 백이와 숙제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성을 자랑하는 시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석가와는 약간 결이 다르죠.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건 같지만 정석가에선 원망도 하고 재회를 다짐하기도 했죠. 그런 면에서 얘는 결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번째 시를 볼게요. 흥망이 유수하니 많을 때도 추초로다. 흥망이 유수하니 많을 때도 추초로다. 그러니까 얘도 시조예요. 작자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조라는 것은 3장 초장, 중장, 종장, 3장, 6, 9, 45자 내외를 딱딱 맞춰서 쓰려면 이렇게 식자층, 좀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평민들은 이렇게 글자수를 딱딱 맞춰서 게다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이런 시를 짓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얘도 작자가 사대부임을 알 수 있고요. 내용을 봐도 10분 나타나요. 충신연주지사거든요. 뭐냐면 흥망이 유수하니 흥망이 유수하다 매우 많으니
매우 많다.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매우 많은 일이다. 그래서 만월대에 풀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구나. 가을 풀만 남아있구나. 만월대는 고려, 개성에 있는 어떤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고려의 개성에 있는 만월대 올라가서 와 이렇게 고려가 멸망했구나. 그래서 고려 멸망에 대한 한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를 쓴 화자는 고려 때 충신임을 알 수 있는 거죠.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다. 500년 왕업은 뭐냐면 고려의 역사예요. 고려의 역사가 목적 피리 소리예요. 피리 소리에 그쳤구나. 그러니까 뭐야? 고려가 멸망했구나.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고요. 석양에 지나가는 객이 눈물겨워한다. 지나가는 객은 바로 화자가 될 건데 화자를 자신이 아닌 것처럼 객관화하여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는 객은 아마 화자가 될 거예요. 눈물겨워한다. 그러면 이 시는 화자가 지금 고려가 멸망한 상황에서 고려의 만월대에 올라서 고려 멸망을 한탄하는 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느끼는 정서가 뭐냐?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무상감은 뭐냐면 예전과 너무 달라진 현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지배적 정서는 무상감이다. 자, 500년 도읍지, 500년 역사 나오면 고려 멸망에 대한 한탄. 이때 느끼는 정서, 무상감. 원래 있던 것이 사라져서 느끼는 허무함과 슬픔, 무상감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 한번 볼까요? 보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각각 쓰세요 라고 했네요. 정과정은 국문학사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의의를 지닌다. 의의는 뭐예요? 좋은 결과, 긍정적 결과 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의의를 지닐까요? 작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고려가요라고 했고요. 유배지에서 창작한 유배문학의 효시 첫 작품, 또한 왕에 대한 충정을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 여성의 화자의 마음에 빗대어 표현한 충신 연주지사의 효시이기도 하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3단 구성과 아소니마와 같은 낙구의 감탄사를 사용한 점으로 보라. 향, 가, 개, 여, 요 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고려가요인데 향가를 계승했어. 그래서 고려가요의 특징 뭐 있었어요? 삼문보라는 것, 또 영구가 있다는 게 특징이었고, 향가를 계승했다는 것은 3단 구성과 아소디마와 같은 낙구의 감탄사. 아까 제가 이 낙구라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향가는 19채 향가가 있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4구체, 그 다음에 8구체, 그 다음에 19채로 점점점 이제 시가 발달하게 되는데, 향가 중에서는 가장 발달한 시가 19채 향가예요. 19채 향가는 다른 말로 사뇌가라고도 해요. 얘는 3단 구성을 져요. 띄고 있어요. 이 3단 구성은 내용상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첫 부분을 기, 두 번째 부분은 서, 세 번째 부분은 결이라고 합니다.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기승전결이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기는 일어날 게 어떤 이야기가 시작된다. 승은 이야기가 전개된다. 저는 이야기의 내용이 바뀐다 라는 뜻이고요. 전환. 결은 이야기가 끝난다. 결말. 그래서 기승전결이라고 하면 이야기의 구조를 말해요. 이야기가 시작되고 전개되다가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다가 결말로 이루어지는데, 자, 요런 기승전결의 구조를 띈 우리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는 한시예요. 한시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고요. 향가는 기서결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기는 뭐예요? 이야기의 시작. 이야기가 시작된다 라고 할 때 기라고 하고요. 서는 이야기가 진행된다. 진행. 그 다음에 결은 결론. 이 결론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낙구라고 하고요. 낙구의 여기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낙구의 첫 구절이라고 해요. 낙구의 첫 구절이 감탄사로 시작돼요.
뭐가요? 향가가요. 그래서 요것과 아소님하 같은 낙고의 감탄사, 아소가 감탄사죠. 그 다음에 내용상 기서결 3단 구성을 취한다는 점에서 향가를 계승한 거죠. 그리고 고려가의 특징 삼음보 영구를 지닌 것으로 보아 향각의 여요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석가를 알아봤는데요. 좀 내용이 길어진 이유가 형식적 특징을 좀 설명해야 해서 길어졌습니다. 자, 열심히 들으시면서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돌려서 다시 듣게 하셔도 되고요. 조금 뭐 빨리 듣게 하셔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점이 있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언제든 카톡이나 문자 주시고요. 아니면 수업에 왔을 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